사랑하는 남녀가 나오는 영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영상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 멜로디, 음악이 가득한 영화, 자유로운 카메라 워크와 화려한 영상미로 가득한 영화. 그렇습니다. 1966년도 영화 남과 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녀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어느덧 주름이 가득해진 늙은 모습만이 아니라 병이 들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나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너무 늙어버린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남녀가 나오는 영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 대신 무거운 침묵이 가득한 영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영화 아무르입니다. 오늘은 남과 여와 아무르 두 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 사랑.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문학, 모든 음악, 그리고 모든 영화 속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걸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론 기쁘게 하는 그것. 사랑. 남과 여는 1966년에 클로드 르르슈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2019년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했던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1966년에 수상했고, 1967년에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아카데미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The winner is France for a man and a woman. 1966년 아카데미 수상식에서의 29살의 클로드 르르슈 감독의 모습입니다. 반갑게도 그도 영어에는 울렁증이 있었군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 Merci. Thank you very much. 물론 상을 많이 탄 것이 반드시 좋은 영화의 방증은 아니지만, 세계적 권위의 상은 쉽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죠. 한마디로 남과 여는 그의 최고의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986년에 2탄인 남과 여 20년 후가 공개됩니다. 물론 1탄과 같은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뭐랄까요, 마치 헤어진 첫사랑의 연인을 20년 만에 우연히 길에서 스치듯이 본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옛날과 같든 그렇지 않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꼭 가장 후줄근하고 멍할 때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과 지나친 뒤에는 가슴속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듯이 제겐 마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았어. 아무튼 남과 여는 클로드 르르슈 감독이 28살이었던 1965년에 겨우 13일 동안 촬영했고, 촬영부터 편집 완료까지 총 3주 이내에 모두 완성된 영화입니다. 뭐 별다른 이유 때문에 제작이 빨리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제작비가 너무 적어서 모든 것을 빨리 끝내야 했는데,
심지어 감독을 포함한 이 영화 제작의 전체 스텝이 고작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인 클로드 르루슈는 혼자서 각본, 감독, 촬영, 제작 그리고 편집까지 다 했습니다. 실로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영화에서 과거 회상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흑백 영상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원래 어떤 예술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로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컬러로 현상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르루슈는 궁여지책으로 실외 장면은 컬러, 실내 장면은 흑백으로 현상하기로 결정해서 제작비를 간신히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을 오히려 컨셉으로 승화했다고나 할까요? 또한 방음 기능이 없는 구형 핸드헬드 카메라를 사용할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담요로 카메라를 둘둘 말아서 최대한 소음을 줄여가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대체 제작비가 얼마였냐고요? 당시 돈으로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든 소설이든 그림이든 이젠 유튜브도 세상 모든 창작물은 아직 준비가 덜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설픈 초기에 만들었음에도 그 작가의 인생 최고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장루이 트렌틴 양이 연기한 주인공 장은 카레이서입니다. 속도를 즐기는 상남자이죠. 아누크 에메가 연기한 안느는 영화의 스크립터입니다. 장은 8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장이 지옥의 레이스로 유명한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사고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신경쇠약이 있던 아내는 장이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뉴스를 듣고 그만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장은 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고 있죠. 안느 역시 7살 난 딸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화 스턴트맨이었는데 영화 촬영 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과 안느의 아이들은 드빌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에 있습니다. 장은 기차를 놓친 안느를 차에 태우고 파리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역시 남녀의 드라마는 놓친 기차, 놓친 버스, 놓친 배, 놓친 비행기, 기타 등등 모든 놓친 것들에서 출발합니다. 아무튼 둘은 처음부터 끌렸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아픔이 들여온 그림자 때문에 서로 다가가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의 손이 망설이는 저 순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은 몬테카를로 랠리를 준비 중입니다. 이 남자 정말 위험한 남자입니다. 그 위험한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죽을 뻔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1911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인 몬테카를로 랠리는 현존하는 모터스포츠 중에서 여전히 개최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레이스이며 대략 300대의 차가 출발해서 10% 정도만이 그나마 피니시 라인까지 올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참가하는 극한의 자동차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장이 레이서이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담은 영화치고는 약간 필요 이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혹독한 레이싱 장면이 과격할 정도로 박진감 넘치게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마치 거친 인생길과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남자는 위험합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요.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고 그래서 아내가 자살까지 했는데 또 레이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위험합니다. 남편이 폭발사고로 죽은 스턴트맨이었는데 이젠 목숨 걸고 운전하는 스피드광을 사랑하게 되다니. 그러니 이 커플 정말 위험한 커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또 그렇게 저항할 수 없이 다가오곤 하죠. 계획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넓은 의미의 사랑일지는 몰라도 격정적으로 이끌리는 운명적인 사랑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랠리를 성공적으로 끝낸 장에게 안내는 축전을 보냅니다. 몇 번이나 내용을 수정해서 이렇게요. Bravo, je vous ai vu à la télé, Anne. Non, non, attendez, attendez. Non, non, attendez, attendez. Non, non, attendez, attendez. Bravo, je vous aime, Anne. 1966년이었으니 전보였겠지만 지금의 우리도 문자를 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수정하며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있죠. 전보에서 스마트폰 문자로 바뀌었을 뿐 담겨있는 건 똑같은 사랑입니다. 지나고 나면 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안내 전보를 받은 장은 레이싱 대회의 파티에서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차를 몰고 안내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이제 장은 도대체 얼마나 달려가야 하는 걸까요? 어디 한번 구글 어스로 볼까요? 여기가 장의 랠리 완주 파티가 열리던 몬테카를로 카지노입니다. 안느가 파리에 있는 줄 알았던 장은 파리의 몽마르트 근처 라마르크 거리의 안느의 집으로 가지만 안느는 딸의 기숙사가 있는 드빌에 갔음을 알고 다시 드빌로 달려갑니다. 폰테카를로 카지노에서 파리의 라마르크 거리를 경유해서 드빌 해변까지는 총 1166km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면 대략 1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적인 레이서니까 더 빨랐을 수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이니까 그 3배의 길을 밤새워 달린 겁니다. 열병과도 같은 사랑. 그 사랑도 체력 없인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난 그들은 함께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은 식사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주문하죠. 이렇게요. 이어지는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 저는 아직도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러브신과도 달랐으니까요. 오로지 침대 시트가 서걱대며 스치는 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 그리고 숨소리만 들립니다. 단언컨대 ASMR의 원조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안내는 현재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아직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장은 안느가 몸은 여기 있되 영혼은 딴 데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장은 동작을 멈추고 한동안 안느를 바라보다가 이 한마디를 합니다. Pourquoi? À cause de mon mari. Mais il est mort. pourquoi는 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이렇다고 합니다. Pourquoi? 그렇게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꼬꼬마였을 때 도대체 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시절에 이 영화를 봤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불어는 바로 그 pourquoi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왜? 라고 말해야 할 때는 언제나 pourquoi? 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이렇게 중얼대고 다녔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해가 안 가도 pourquoi? 그녀가 왜 떠났는지 이해가 안 가도 pourquoi? 심지어 강아지 이름도 pourquoi?라고 지었었죠. 하지만 그 녀석은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Pourquoi? 그렇게 뭔가 대단히 특별한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음악이 서사를 대신하는 이 영화는 마치 긴 뮤직비디오일 수도 있는
당시로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정말 아름다운 영화로 완성되어 이제까지 영원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둘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젊은 연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까지만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까지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남과 여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장 루이 트렌티냥이 출연한 아무르. 아무르는 2012년에 미카엘 하네케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하얀 리본, 피아니스트 등을 연출한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그는 아무르를 통해 2012년 제65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2013년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5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고 결국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치 1966년의 남과 여와 마찬가지로 칸느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겁니다. Amor, Austria, Michael Haneke. Austria to win the Academy Award for Foreign Language Film.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honor. Thank you to my wife. She was member of the crew. She is supporting me since 30 years. Emmanuel Rivard and Jean-Louis Trintignant. Without them, I will not stay here. Thank you. 그리고 두 영화의 남자 배우는 같은 배우인 장 루이 트렌티냥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무르에 출연한 여주인공 엠마누엘 리바는 영화 속에서 안느라는 이름으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느라는 이름은 바로 남과 여에서 아누크 에메가 맡은 여주인공의 이름이었습니다. 남과 여와 같은 남자 배우가 출연하고 같은 여주인공의 이름을 가진 영화. 아무르는 명백하게 남과 여의 연인들이 결혼해서 노인이 되고 죽어간다면 그런 상상에서 출발한 영화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출신의 클로드 르루시와 독일 출신의 미카엘 하네케는 그들의 국적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낭만적이고 화사하며 환상적인 비주얼에 아름다운 음악을 수놓는 클로드 르루시에 비해 미카엘 하네케는 정적이고 무겁고 철학적이며 비관적인 스타일입니다. 미카엘 하네케는 평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는 사회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영원히 소금을 발라대는 존재. 이 말에서 그의 예술관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가슴이 애이는 감정적 고통과 깊은 생각을 동시에 관객에게 던져줍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극 중에서 배우가 연주를 하거나 CD를 플레이해서 음악을 듣지 않는 한 영화 어디에서도 음악은 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장면은 조르주가 안느가 연주하는 상상을 하는 장면인데 조르주가 CD 플레이어를 멈추자 음악이 멈춥니다. 그래서 관객은 들려오던 음악은 안느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르주 같은 CD에서 나오던 소리였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조르주의 마음을 읽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특수효과보다도 아름다운 환상 장면입니다. 심지어 엔드 크레딧까지도 음악은커녕 완전한 침묵뿐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잠시의 침묵 뒤에 무거운 콘트라베이스 음악이라도 흐를 줄 알았습니다만 정말 엔드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참 고집센 감독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 음악이 삽입되어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따라서 가짜이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나 상황을 넘어서면서 이어지는 음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음악이 아닌 다음에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미카엘 하네케는 말하는 듯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극도의 사실성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르를 보는 것은 마치 노부부의 일상을 CCTV나 다큐멘터리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더욱 무겁고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픈 안느를 부축하는 장. 극 중에서는 조르주라는 이름이었지만 아무래도 같은 배우이다 보니 장으로 부르게 되네요. 아무튼 이런 장면들에서도 둘은 마치 천천히 생의 마지막 왈츠라도 추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하나의 장면 안에 이질적인 아이러니를 여러 개의 레이어로 넣기를 좋아합니다. 관객의 감정을 잔인할 정도로 엄숙하게 증폭시키는 거죠. 장루이 트렌티냥은 1930년생입니다. 남과 여를 촬영할 때 35살이었고 남과 여 20년 후를 촬영할 때 55살, 아모르를 촬영할 때 82살이었고 2019년 현재는 89살입니다. 남과 여에서 과극할 정도로 스피드에 몰두하는 위험한 상남자 카레이서였던 그가 이젠 걷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렇게 장의 늙은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름진 세월의 나이테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고, 세월 속에 생겨난 값진 지혜와 경험들도 분명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자동차 경주에 열광하던 영화 속의 그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 비틀대며 걷는 모습이 자리한 그 모습은 그의 젊은 모습부터 봐왔던 관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여에 출연했던 아누크 에메는 1932년생이고 남과 여를 촬영할 때 33살, 남과 여 20년 후를 촬영할 때 53살, 그리고 그녀는 2019년 현재 87살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둘이 출연한 남과 여의 3탄이 2019년 올해 깐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예고편을 잠시 볼까요? Bonjour. J'ai beaucoup aimé les femmes. Et surtout l'une d'entre elles à qui vous ressemblez. C'est joli ce geste que vous venez de faire. Vous voulez vous évader avec moi? Celle que l'on n'a pas. Ce serait la folie. Il y a combien de temps que vous n'avez pas été folle? Ici sur les planches en voiture. Et depuis quand? Depuis 50 ans, depuis qu'un crétin roulait ici avec sa Ford Mustang. C'était moi. Je me souviens d'elle comme si c'était hier. T'étais tellement belle. Moi, ma réponse, On est toujours beau quand on est amoureux. c'est toi, C'est vrai. Qu'est-ce qu'on peut être beau quand on aime? c'est toi, toujours. 그리고 올해 깐느 영화제에서의 장면들입니다. 어쩌면 이 3탄은 아무르 때문에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작품 성향이 극과 극으로 다른 미카엘 하네케와 클로드 르르슈. 어둡고 차가운 미카엘 하네케 버전의 장과 안느의 우울한 러브스토리에 클로드 르르슈는 아니다,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밝게 빛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아무르. 이 작품에 출연한 엠마누엘 리바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히로시마.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작 중에 1959년 영화인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에 출연했을 때가 그녀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대의 무기로 죽음의 도시가 된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인 건축가와 짧은 사랑을 나누는 프랑스 여배우로 출연했던 32살의 그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히로시마라는 무덤에 핀 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아무르에 출연한 85살의 그녀. 안느 역을 연기한 임마누엘 리바는 아무르를 통해 2013년 47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2년 전인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르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80대의 조르주와 안느. 젊은 시절 둘은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안느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더 이상 피아노도 칠 수 없게 됩니다. 조르주는 그런 안느를 헌신적으로 간호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안느는 아픈 와중에도 자신의 병든 모습을 제자는 물론 딸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지 말 것을 조르주에게 부탁하고 조르주는 어쩔 수 없이 약속합니다. 딸은 어머니를 왜 병원에 안 보내느냐고 아버지 조르주를 다그치지만 안느의 병은 호전될 수가 없는 병이었고 무엇보다 안느의 자존심을 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Ça va se passer comme ça s'est passé jusqu'ici. Ça va aller de mal en pis, ça durera, et puis un jour ce sera fini. Tu peux pas continuer comme ça, papa. Non? Non. Qu'est-ce que tu proposes? Tu veux pas qu'on parle sérieusement, toi et moi? Qu'est-ce que tu appelles parler sérieusement? Tu veux prendre maman chez toi? Tu veux l'expédier dans une maison de retraite, c'est ça que tu veux? Hein? Allez, parle sérieusement avec moi. 안느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매일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이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Danse. Oui, j'étais très coincé. C'était pire. C'est la couche? Elle est pleine? Ça va, ça va, ça va. Je suis là. 마침내 조르주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사랑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On va... Tu veux que je te raconte une histoire? 조르주의 마지막 행동을 제가 왜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저의 표현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둘의 사랑과 헌신, 그녀의 존엄과 평화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영화를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두 번째로 집안에 들어온 비둘기를 잡아 안는 조르주. 바깥으로 쫓아내던 이전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아마 그 비둘기가 안느의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늙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병들고 기운도 빠지겠죠. 더 이상 젊었을 적의 피부도 활기도 없어지고 주름진 피부에 힘겨운 거동만 남겠죠. 우리는 그렇게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웅크리고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서 똥오줌 못 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아이를 지나 성장해서 일을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삶이란 영화에 출연한 뒤엔 다시 아이처럼 아장대며 걷다가 웅크리고 쪼그라들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때 지난 인생 속에 누가 생각날까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어쩌면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 모든 문학, 모든 음악, 그리고 모든 영화 속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걸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론 기쁘게 하는 그것.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희고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언행을 좌우하니 사랑은 그야말로 사람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사람과 사랑과 삶은 한두 음소의 차이로 결국엔 같은 말이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지금 당신에게 떠오르는 그 얼굴. 언젠가 세월의 바람이 날리고 세월의 파도에 씻겨갈 그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그 얼굴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덧없이 빨리 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남과 여의 장처럼 밤새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르의 조르주처럼 그 사람의 존엄과 서로의 사랑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삶은 또 흘러갑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에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